마지막 분과 강의는 제5분과에 해당이 되고요. ICT 기반 의료 정보 고도화,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헬스 플랫폼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5분과 분과장님은 아주대학교의 박래웅 교수십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박래웅 교수의 평생의 소원은 이 많은 의료 정보를 표준화해서 병원 간, 모든 직역 간에 아주 프리하게 서로 쓸 수 있고 그거를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본인의 신념이시고, 그래서 제가 전번 포럼 때 홀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클라우드 베이스의 정보 교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운자와 정보 정자로 해서 운정, 박래웅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네, 저 운정 박래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호고요. 제가 이 미래 포럼에 참여하면서 가장 큰 얻은 소득 중에 하나가 이 홀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이제 피곤하시고 지치신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의 그 몸에 활력을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정보 공유와 개방에 대한 저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5분과 위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0분이 이제 그동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명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제 이미 오늘 그 앞에 그 4개 분과를 통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저장 기술 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라이프 로그도 발생하고 있고 또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들, IoT 디바이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임상 데이터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이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밀 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어떤 통합된 플랫폼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위 오픈 API 또는 SDK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랫단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쓸 때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전기 꽂기만 하면 쓰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기의 원리와 그거의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꽂기만 하면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연구를 하든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번 분과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몇 가지 중간 단계 정도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 소스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이렇게 각 섹터별로 분리되어 있거나 또는 그 데이터 소스 만드는 소스별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 체계적인 수집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통합을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 유전체 정보, 인구 집단 코호트, 모바일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IoT 또는 라이프 로그, 병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되겠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위 그 환자 중심의 롱지튜디널 데이터로 만드는 건 아직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고 플랫폼화가 되면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연계도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뭐가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가능한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규제가 이제 해결이 됐을 때 금방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모델로 가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 이제 사실 마지막에 보여드려야 될 내용들인데 그래서 크게 4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상 정보와 유전체 통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의료 영상 정보, 그다음에 개인 건강 정보, 의료 기기 쪽에서 나오는 정보, 크게 이 4가지에 대해서 표준화시키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것들이고요.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임상 유전체 자료, 의료 영상, 개인 건강, 그다음에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술 혁신에 의해서 소위 유전체 정보를 요즘에는 이제 특히나 NGS
검사, 타겟티드 NGS 검사가 이제 급여가 지금 한시적으로 2년간 허용이 돼서 이제 각 병원들로 암 환자들에 대해서 타겟티드 시퀀싱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희귀 질환이나 난치성 이런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마땅하게 쓸 수 있는 약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밀 의료를 향한 대장정이 이미 시작이 됐죠. 미국, 유럽, 중국, 뭐 일본 다 시작됐고 저희도 뭐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이러한 맞춤 치료에 대한 의식이 많이 전향적이 돼서 이러한 치료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밀 의료 인프라 구축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유전자 정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늘게 될 것들이고요. 이런 유기적 연계가 가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위 NGS라든가 이런 유전체 검사를 했을 때 현재는 실험 과정에 대한 품질 보장 가이드라인은 존재하고 있는데 나온 데이터들에서 전처리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아직은 확고한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전체 NGS 시퀀싱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리언트 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베리언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비공개 DB입니다. 주로 이제 커머셜 컴퍼니들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해서 어떤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쓰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B 병원 가지고 가서 다시 처음부터 그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앞에서 나왔던 베리언트에 대한 의미가 B 병원에서 다시 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켓 타겟들이 아직은 여전히 별로 많지 않고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임상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약물들이 타겟티드 드럭 FDA에서 이제 허가받은 타겟티드 드럭들이고 이 정도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많은 돈 현재 타겟티드 시퀀싱을 해도 NGS를 해도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귀한 자료죠. 그런데 이거를 보관하는데 되게 많은 그 저장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저장 자원이라는 건 바로 돈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5,000 케이스 정도 저장하는데 토탈 한 13.5 테라바이트 정도의 저장 용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쓰고 계신 하드디스크가 뭐 5테라, 10테라쯤 되니까 13.5 테라바이트가 별로 많지 않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이제 이런 비즈니스 레벨에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저장 장치는 좀 굉장히 가격이나 이런 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3.5 테라바이트 뭐 어떻게 쓰냐 다르지만 뭐 2천만 원 저장하는 데만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돈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그 법상으로는 의무기록은 최소 3년 또 어떤 것들은 뭐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유전체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규정이 최소 2년 이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가 이제 손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귀한 정보인데 손실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이고 다른 병원 전원을 했을 때 이런 포맷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유전체 자료 뒤에 있는데 이런 임상 유전체 자료를 통합 저장 분석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저장 현재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컨소시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임상 정보하고 유전체 정보를 통합해서 저장할 수 있는 모델은 아직 확고한 모델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모델 만들지 말고 글로벌 컨소시엄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여기서 분산형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아직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서로 병원 간 연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형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들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시범 사업하고 실제 임상 유효성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료 영상 정보에 대한 것들인데 병원 내 생각으로 우리가 병원 내 영상하면 방사선 사진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 병원 내는 굉장히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라든가 또는 심장에 스텐트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정말 많은 영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방사선 영역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런 방사선 분야에 있어서는 팍스라는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이것과 병원의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과는 연계가 돼 있지 않아서 그냥 서로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검색하거나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방사선 분야에서 소위 다이콤이라는 표준이 존재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이 정도이고 나머지 아직은 우리가 통합하지 못하고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힘스, 심스 이렇게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상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넌 다이컴에 있어서의 교환이나 파일 이런 표준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관리 체계나 가이드라인 또는 검색 뭐 프로토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 정도입니다. 다이컴 소위 그 레디올로지 분야의 다이컴 아카이브가 이렇게 이것만 쓰고 있는데, 병원 내에서의 병원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쪽과 이런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과 이런 다이컴 시스템과 연계해서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일 기관 내 다이컴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비방사선 분야의 영상들과 의료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할 거고, 좀 더 이제 진행이 돼서 한 개 기관만이 아닌 여러 기관에 있어 이런 걸 통합하고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썸머리에서 보시면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과 연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 타겟팅해서 병리를 이제 타겟팅으로 했는데, 이제 모든 분야로 다 하기에는 시간과 뭐 예산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필적할 만큼 많은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병리 쪽이기 때문에 병리 영상을 타겟팅을 해서 버추얼 슬라이드라고 하는 슬라이드 스캐너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다 스캔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파일 형태가 되는데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하자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넌 다이컴 이미지에 대한 통합 관리, 검색을 했을 때 EMR 상에 있는 정보와 다이컴 또는 넌 다이컴에 있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다른 기관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뭐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자체는 특히 레디올로지 같은 경우는 그 사진 한 장 자체가 각 개인별로 굉장히 고유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글자 정보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여러 사진을 합쳐서 뭉개거나 하게 되면 그 사진은 어떤 학술적인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완, 기술적인 것만이 아닌 법적인 이런 그 보완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퍼스널 우리 개인 건강 기록, 퍼스널 헬스 레코드에 대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또는 개인이 집에서 기록하는 뭐 혈압, 뭐 혈당 등등의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과 병원과의 연계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산자부에서도 PHR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미래부에서 2014년도에 했던 애초에 ICT 힐링 플랫폼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들이 국가 과제들 국내 외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이런 병원 PHR과 EMR과의 데이터 연계에 대한 표준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동안 시범 소규모의 시범 사업만 하다 보니 이 PHR이 과연 장기적으로 환자 또는 그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효과 평가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병원 내 의무 기록이라고 하는 게 주로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병원 주도에 생성되는 데이터였는데, 환자가 직접 참여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넣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이고, 또 얼마나 그걸 신뢰할 수 있게 될 것들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모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PHR이 국가적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수익 모델, 또 인센티브 이런 제도가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를 여전히 문제점입니다만 환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환자를 중심으로 한 IoT 디바이스나 생체 센서라든가 나오는 데이터들을 환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모델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비 절감과 의료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내용 보시면 PHR 활용에 대한 모델과 기술 표준을 제안하고요. PHR 활용해서 환자가 주도가 되는 중개의학 연구소 설계. 그동안은 임상 연구라고 하면 그 제약업체, 병원 뭐 이 주도가 돼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 그런 신약을 만드는 업체가 병원을 바이패스하고 환자와 직접 컨택트를 해서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실제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게 이미 시작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환자 주도의 중개의학 연구 설계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차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서 다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퍼스널 헬스 레코드와 병원에 있는 EMR이라든가 본인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생체 신호 등등등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거죠. 유전체 정보도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모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나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환자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줄 수 있는 소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환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의료 PHR 코트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환자가 중심이 병원이 중심이 돼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환자들이 자원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뭐 질적 개선이라든가 약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환자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식의 코트, 미국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 요즘 IoT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이런 데이터 만드는 업체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각자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실제 여러분들은 아마 그 PC를 중심으로 해서 USB 꽂기만 하면 거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제 바로 인식이 돼서 사용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꽂는다고 해서 쓸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 통신 프로토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리 다양한 상호 운영성 확장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OCF IoT라든가 힘스 컨서트라든가 EPSS, 우리나라에서 했던 매피스 플랫폼들과 같은 다양한 이미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되는 업체들 데이터를 막상 쓰려고 하면 잘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프로토콜이나 표준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 해석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항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오해를 해서 각자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개발했다고 하지만 막상 통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호 운영성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필요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픈아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오픈아이스라고 하는 오픈 프로젝트인데 이미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병원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그런 단말기들, 병원들마다 각자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뭐 오픈된 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단말기들을 붙였을 때 이제 데이터를 통합해서 뽑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 일환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제가 이미 문제점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 정보 저장과 이 교류 표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상호 데이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가지를 제시해서 PHR 의료기기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런 정보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요. 상호 운영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정말 작동되는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운영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합니다. 4가지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임상 유전체, 의료 영상 정보, 개인 건강 기록, 그다음에 아까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 이 4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3로 해서 5년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먼저 플랫폼을 좀 만들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고 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2년 동안에 임상 유전체 같으면 임상 정보 플러스 유전체 정보를 통합 저장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먼저 만들자. 그리고 그런 거 기반해서 자료 연계 분석 기술 개발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3년 차부터는 이제 실제 실용화 기술을 좀 만들자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임상 유효증을 검증하자는 것들이고 의료 영상 정보에 있어서도 첫 2년 차 동안에 이런 데이터 모델들을 만들고요. 연계에 대한 플랫폼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년 차, 3년 차에 보시는 것처럼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2년 차, 3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에 대한 뭐 스캐닝하고 뭐 캡처하고 저장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판독에 대한 그 표준 지침 SOP를 만들자는 것들이고 사용자 중심으로 이거를 A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 지금은 병리 슬라이드를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 블록을 깎아서 유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거를 빌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갖다 원 병원에다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추얼 슬라이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나하나가 다 개인 식별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플러스 기술적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개인 건강 기록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2년 동안에 모델을 만들고 기술 표준을 제안하고요. 환자 중심에서 여러 가지 중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설계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사결정 시스템 만들어서 환자가 정말 많은 데이터의 홍수에 빠지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적정히 지도할 수 있고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설계하고 모델을 만들고요. 이제 마지막 3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실제 코호트 구축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퍼스널 헬스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한 2년간의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서로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머지 3년간의 실제 운영을 하고 평가하는 이런 모델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효과는 뭐 진단 및 치료 기술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환자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밀 의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공급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고 또 그런 파이프라인 위에서 다양한 어떤 연구자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데이터 기관 바깥에 있는 연구자들, 또 기업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활용을 해서 우리 불치병을 치료하거나 흑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더 좋은 치료, 그다음에 비용 대비 훨씬 더 나은, 더 아웃컴이 좋은 이런 치료 방법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만들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환자의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뭐 이렇게 제가 했고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거보다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쭉 하시면서 4개로 축약을 하셔가지고 임상 유전체, 그다음에 의료 정성 정보, 개인 건강 기록, IT 기반의 PhD 의료 정보 통합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네네. 그 PH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시범 사업 하실 때 완전 클로즈된 시스템인지 아니면 거기서 환자가 결국은 자기 정보를 액세스할 텐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헬스라든지 뭐 여기저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되는 시스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병원들의 데이터를 일단 먼저 표준화시키는 게 먼저 급선무가 돼야 되고요. 병원의 클리니컬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그다음에 아까 영상 데이터를 다 표준화시키고요. 병원들마다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환자가 주도가 돼서 그 데이터를 환자가 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이 끌어나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 소유가 되는, 환자가 아니죠, 시민 소유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그 환자의 기본적인 권한이 돼서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아마 클라우드 업체가 나올 텐데 그 클라우드 업체 제가 위탁을 하게 될 거고, 그 위탁된 데이터가 모였을 때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그걸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경우에 그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그 동의 한도 내에서 그 여러 가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이런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플러그 앤 플레이 의료 정보를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신데 뭐 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짐작하시겠지만 거기엔 또 위험 요소도 있는 것이고 기술적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규제니 등등 아주 건너야 될 산은 많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왜 택하셨는지 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자, 박하영 교수님 아까 정보에 관해서 질문하셨었는데 지금 뭐 혹시 코멘트나 있으시면은 갑자기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이 연말이기도 하고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라 요 정도로 분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통상 아시다시피 이제 언론에서 나오시면 그분한테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회를 드리더라고요. 난 근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그런지. 오늘은 그 관례를 깨고 이진환 기자님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여튼 작년에 사실 일본을 이제 복지부 사람들하고 같이 방문했어요. 그 일본의 원격 의료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지를 현장에서 가고 관련된 분들 만나고 업체들 만나고 또 학회분들 또 공무원들 다 만나봤고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결국 그쪽도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결국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원격 의료가 사실 선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멀지않아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쪽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동료 기자가 알러지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에 막 두드러기처럼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카톡으로 제 피부과 의사들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직접 사진으로 찍고 전송시켜서 보여주고 그런 진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뭐 간단하게 처방까지 그 미국의 CVS에 가서 안티히스타민제 뭐 어떤 걸 사라,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까지 그런 고급 정보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그서 진료 보는데 진료비 10만 원 깨지고요. 그다음에 30분 진료 시간, 그다음에 또 가서 약국 가서 한 또 30분 이상의 시간과 한 비용을 딱 한 20만 원 정도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만 원 비용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한 3-4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뭐 최근에 그 언론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뭐 왓슨을 비롯해서 각종 아까 이게 미래 보건의료 분야에서 또 핵심적인 로봇 수술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핫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사실 이런 보건의료 기술, 미래의료 기술, 테크닉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발전되는 기술하고 이게 현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대개는 일단 이런 기술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병원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비게이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 결제까지 뭐 되고 대기 시간까지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몇 개의 병원이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주 환자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귀찮은 거죠. 또 다른 귀찮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실용화를 못한 거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이용한 사람들은 10%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고 그다음에 그 많은 그 인공지능 이것도 사실 활성화 이게 왜 생기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왓슨이 왜 도입됐을까요? 결국 우리나라 빅5 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병원의 그런 필요성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도입하는 겁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환자 중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병원이 도입하냐 안 도입하냐의 문제는 환자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환자들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냐에 따라서 선택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건, 이제 복지부 이런 쪽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진짜 환자 중심의 환자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수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왓은 사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만약에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수가에 반영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런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실 1차 의료 강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많은
보건 미래의 기술은 다 병원 중심입니다. 개원가 중심보다는 개원가에서 자발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걸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현재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는 미래에 좀 시범 사업 하는 병원을 보면 이제 고대 병원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병원 내에서 자율주행 한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에서는 또 음성 기반 이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연 1차 의료기관에서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는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제일 또 한편으로는 좀 암울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원래 병리과 지원 거의 없습니다.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강조되고 인공지능 강조되다 보니 사실은 그런 게 좀 암울한 거고요. 사실 그리고 음성 기반 이런 서비스가 발달되면 결국은 병원의 기록사 그다음에 응대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일자리가 다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쭉 일관된 이제 이런 막 강의와 주제 발표를 쭉 들으시고 이 중에 이제 뭐가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1차 의료가 잘 돼야지 이제 만성 질환자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인 질환 많이 생기고 치매 노인 많이 생깁니다. 그 역할을 병원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1차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차를 담당 의사들이 다 누굽니까? 전문입니다. 전문의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아니, 언론의 역할이 언론 언론의 역할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에 대한 언론의 어떤 소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홍보성으로 너무 치우치고 있는 그런 그 자료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전문가로서 좀 지적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뭔가를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기사를 쓰도록 하는 것이 언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면면하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료 소비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강정화 선생님 속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오늘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사실 토론에 뭘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몇 가지, 그러니까 환자 참여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정보의 표준화, 통합, 또 거기에 따른 활용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ICT 기반 의료 전달 체계에서 1차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나 국민 건강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환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주도, 환자 참여라는 게 환자 스스로 자기의 정보를 주고 거기에서 내가 시작하는 단계뿐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건강 결정권까지 갖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까냐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나가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때
물론 자신의 그 이용을 하겠지만 결국은 거기에 필요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고, 또 나가서는 의료인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도움이 자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자기 주도하에 자기의 건강 정보를 보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결국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전문가의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1차 의료 체계를 갖추거나 그 국민 건강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소비자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여를 계속 유인하면서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때 현재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환자와 의료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의료인 측에서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료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연구자들이 보거나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 환자가 그걸 보고 할 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준화의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표준화하느냐는 환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할 거냐, 아니면 연구나 어떤 진료 목적의 어떤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표준화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도움 주는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이용자의 친화적인가라는 관점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뭐 건강관리 앱이나 어떤 앱의 경우에는 이게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평가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의 기준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오늘도 보니까 방통위하고 미래부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나 아니면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나 활용에 관해서 조금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좀 논의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은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정보를 집중하고 통합하고 활용하는, 그러니까 통합관리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에서 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 프로파일링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서도 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하고,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나 그 사람의 사진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이렇게 인종에 갖는 어떤 특성들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예약 수락률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흑인인 경우 같이 판단이 되면 예약을 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평등한 차별이 나타날 우려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적절한 감독기관에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지금 상품의 안전이라는 신기술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문제도 사실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논의긴 하지만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불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낮은 품질의 결과물에 대한 불만들, 또 소재 위험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안전의 수준을 어떤 수준에서 규제하고 보장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신의료 기술을 규제할 거냐고 논의할 때 안전의 수준을 어느 정도에서 관리할 거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얘기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신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특정한 집단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불 체계를 그냥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익을 환자와 소비자 또 기업이 그거를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곳 간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방안들이 구축돼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참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핵심을 잘 찔러주시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 우선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뭐 3D 프린팅이니 이런 데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 해주셨고 수가를 환자한테 부과시키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였는데 서준봉 교수 어때? 그 3D 프린팅의 재료 문제는 어떻게 가고 있고 수가 문제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조금 아시는 대로 좀. 그게 아마 의료 부분의 3D 프린팅인지 아니면 일반 3D 프린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지는 제가 조금 불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질 관리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 드리면 작년 말부터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들을 적용하는 정책에서부터 질 관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D 의료 융합학회라는 게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규제기관이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는 합리적인 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아주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남용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술인 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선천성 심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과정에서 질 관리라든지 또는 합리적인 수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확장하는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3D 프린팅 전문가들도 상당히 인지하고 정책 당국자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에서 느끼셨겠지만 의료라는 것은 어디에든 항상 이 가치의 충돌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강정화 회장께서는 그 수가가 환자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또 그거를 개발할 여력이 없어지고 의료인들은 그걸 사용할 만한 동기가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런 포럼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서로 담백하게 얘기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포럼의 목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오상현 과장님 이걸 들으면서 사실 제 경험상 처음이었거든요. 복지부 입장을 굉장히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고민이 많겠구나. 그렇다면 의료인들이나 의료 사용자들이나 다 그런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가 지혜를 모아야지. 왜 복지부는 그래?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해답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이제 강정화 회장님께서도 그런 요소가 있으니 뭐 정보 보호 문제도 그렇고요. 어느 선까지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갈 건지 한번 우리가 서로 이런 포럼을 지속 발전시켜가면서 중지를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업체 언급을 드렸는데 업체는 또 사실 우리가 뭐 서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윤 추구가 업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환자의 건강을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데 우리 이상수 상무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미래보건의료 포럼이 굉장히 그 보건복지부나 메카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좀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부분이 더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분과위원회의 맥락 그러니까 목록을 보게 되면 좀 과도하게 사이언티스트 위주로 구성이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행동 경쟁도 말씀 주셨고요. 뭐 가치 기반 보건 의료 말씀 주셨고, 근데 결국에는 가치 기반 보건 의료의 어떤 핵심이 뭐냐면은 패션 센트릭, 패션 센터에 들어 어떤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라는 게 가장 키워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 봤을 때 파이낸셜 인센티브로 어떤 환자들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물론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궁극적인 어떤 결과로 도출하기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분과위원들의 좀 다양성, 뭐 심리학을 전공을 하시던 행동 경제학을 전공하시던 뭐 다른 것을 전공하시던 간에 어떤 인간 행동에 대한 인간 본연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참여했으면은 좀 더 풍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도 그 기술 중심의 의료 기업에서 한 20년 근무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국민보다는 평균적인 국민보다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중이나 비만인으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행동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이낸셜 인센티브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집에 계신 저희 어부인께서 여러 가지 질책과 비난과 어떤 충고를 많이 주십니다. 살을 빼야지. 그리고 제가 건강검진을 좀 하게 되면 그 뭐 한 달 동안은 굉장히 그 쇼크를 받고서 하지만은 그 행태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저희 그 어부인께서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급격한 그 용돈 이상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인간 행동이 변화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은 많은 발표 내용 보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저도 미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많은 자료와 어떤 페이퍼와 거의 다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관가에서 안 될 건 뭐냐면은 미국의 그 헬스케어 비용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가 좀 간혹가다 잊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 나라에 어떤 적용했을 때 어댑터빌리티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더 다른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특히나 환자에 대한 어떤 적응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접근성이 좋은 의료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 인센티브로만 설계했을 때 과연 이게 먹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라는 것이 파이낸스 어떤 금전적인 인센티브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논의도 좀 부과가 되면 좀 더 그림이 좋지 않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의료기 제조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 그 가치 기반 보건이로 밸류베이스 헬스케어라고 보통 줄여 BBHC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BBHC 같은 경우는 결국 결과와 비용의 함수의 관계이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좀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에 도구로서 ICT 활용이 전세적인 추세인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비령 교수께서 발표해 주신 그 PHM 부분에 보게 되면 제도적인 조건으로서 지금 한 3가지 말씀 주셨거든요. 가치 기반 수가, 성과 평가, 정보 및 자료 교류, 통화 및 분석에서 EMR과 PHR 활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PHM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시점 특히 문재인 케어 하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지금 비급여 급여 전환인데 그 부분에서 한 꼭지가 예비급여입니다. 예비급여는 뭐냐면 일단은 급여권을 편입시켜서 높은 본인 부담금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일정 시점 이후에 재평가하는 그 기전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용 효과성도 재평가를 해야 되고 필요시 심층적인 평가를 내카에 지금 안기겠다는 지금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 주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근거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계획에 보게 되면 3년에서 5년 정도 이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간 제공으로만 자연스럽게 근거 창출을 보기가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 창출을 위한 방법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치 기반 보건의료 밸류베이스 헬스케어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어떤 스트럭처하고 프로세스하는 부분은 많이 좀 강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웃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근거 창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클레임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근거 창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오상영 과장이 발표한 자료는 못 들었지만 아마도 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체의 어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외 사례는 어떤가? 이것도 결국 미국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사례를 좀 보고서 특히 청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어떻게 도움이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렌드는 아까 교수님께서 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사전적인 어떤 인허가에서 근거 창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허가 이후에 근거 창출, 그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는 게 지금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다음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나 행정적인 인력을 계속 무한대로 좀 증가를 시킬 수가 없고 지금 의료 기술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자원적인 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큰 부분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리스크가 적은 부분을 일단은 시장을 열어준 다음에 사후 평가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미국 FD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청의 어떤 방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어떤 툴이 뭐가 있을까 해봤을 때 결국 클레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교 임상에 대한 강제 조건이 없고요.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싱글암 스터디도 이용을 한 다음에 레지스트리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레지스트리 형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메디케어 클레임 데이터까지 연동을 해서 좀 더 손쉽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어떤 제조업체와 보험자와 어떤 행정당국이 콜라보레이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좀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청구 데이터의 어떤 노출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좀 디아이덴티피케이션을 좀 더 강화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툴로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청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점을 좀 극대화하고 단점을 좀 보완한다면은 좀 더 저희가 많은 ICT 상황에서 또 보건의료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욱 상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파이낸싱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것도 뭐 일시적일 거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등등인데 강정화 회장님, 네.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환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참여할까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이제 개인차도 크고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하나 들은 사례는 의료협동조합에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정기적으로 등산도 가시고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동네에 이제 그 5, 60대의 여성분들과의 관계를 구축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다양한 방식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좋은 말씀이네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Patient Like Me 같은 그런 그룹들 거기서는 거기 참여함으로써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고 하니까 그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 같은 동병상련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고 모으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임이 있나요? 움직임이? 한우의 모임 같이 비슷한 조금, 유형의 예, 비슷은 건강 한데 정보가 성격이, 예.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모임을 만들고 있고 네, 결속력도 굉장히 강하시고. 이진환 기자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패션즈 라이크 미처럼 그런 활발한 모임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모이는 네. 거라서 아까처럼 이런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거에 대한 조절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네. 한우에는 주로 아주 극소수 이제 그 암 환자들 위주의 그런 모임은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성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의협을 대표해서 나오셨고요. 의협의 정보통신 이사신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의협 정보통신이사로 있는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의 장성인입니다.
그 패널 토의는 사실 제가 뭐 여러 번 나가봤는데, 제가 지금 뭐 정보통신 이사로서도 그렇고 이전에 다른 지위로 많이 나가봤는데 이렇게 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참 오묘한 게, 이런 얘기를 해야지 했었던 게 앞에서 나오고, 또 그럼 이런 얘기를 해야지 했었던 게 앞에서 또 나오고, 이런 반복이 있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빼고서 그래도 제가 의협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나 공급자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진환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과 이제 통하는데요. 그 왓슨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간에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의료정보 교류 사업을 하고 있죠. 하는 중에 이제 어떤 데이터의 기본적인 폼으로 제공을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진료 의뢰 회송 수가를 받게 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랑 관련된 수가를 만들겠다라고 오상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저쪽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무 기록이라는 것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의사가 본인의 어떤 임상적인 의견을 남겨놓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있어서 뭔가 더 이제 독려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가 되는 그런 그 인프라가 갖춰진다면은 그 데이터 자체로도 의료의 데이터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활용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생성하는데 지불되는 어떤 비용, 노력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어떤 그 지불이 된다라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겠죠. 진료 회송 수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 의료정보 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진료정보 교류 사업으로 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은 링크가 강하게 걸려져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라면은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다이렉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렇게 다이렉트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과거의 예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진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선택진료가 이런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른 이유들도 같이 컴비네이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 작기 때문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생성을 하는 비용도 그것에 다이렉트로 만들어지는 어떤 지불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워낙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건강인의 건강 관리에서부터 이제 그 뭐 NCD 뭐 질환을 갖는 사람들의 어떤 포괄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코멘트에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불 체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환자가 되기 전부터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발생시킬 의료비를 감소시킨다라면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터벤션이 국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어떤 집단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그것이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과는 약간 좀 별개의 개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우리가 뭐 인두제라던가 아니면 총액 관리 같은 어떤 형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료비를 최소화하는 예방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에 투입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지불 구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진료실로 걸어 들어온 다음부터 환자가 되고 자기가 그때부터 컨택이 가능한, 아무리 만성질환 환자라고 하더라도
오지 않는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터벤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 국민이라던가 어떤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전체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지불 제도랑 연결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APM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APM은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이제 닥터피죠. 그 필리션 피에 대한 어떤 지불 체계가 SGR에서 MIPS하고 그 APM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떤 그 뭐 질 보고라던가 아니면은 퍼포먼스 그리고 리소스 유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더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의 형태가 이제 MIPS 형태로 가는 것들이고 아까 카테고리 뭐 2랑 좀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에피소드라던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좀 지불을 좀 묶어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그 의사들 닥터스피에 대해서 행위배수가제로 제공하는 게 가장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존재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향후에서 물론 이제 필요한 형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모두 다 100%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퓨처 쪽에 나타나 있는 그 그래프에서조차도 그 이쪽 카테고리 2, 3가 없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카테고리 4에 있는 A가 이제 커진 형태로 그런 대상자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행위별 지불을 기반으로 한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밸류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역시 남겨지고 좀 다양한 그런 형태가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이상향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다 당연히 연구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그 지불 체계이기 때문에 단일 지불 체계 전체가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장성인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우리 분과장님들 중에 혹시 미국에서 그 미닝풀 뉴스라든가 이런 이제 그 데이터 정보를 교환할 때 거기에 수가가 발생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죠. 예, 백남준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을 다 자발적으로 깔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전산 비용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나.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인프라를 까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개인 의원당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년 동안 한 6천만 원 정도 주나요? 그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네.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네네.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를 갖고 있어서 그 그렇죠. 프로그램을 어답션 할 때만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뭐 굳이 질문을 드렸고 이 소위 이제 사회라는 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의료를 얘기할 때는 그 점을 얘기하기를 껄끄러워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고 그 이제 못 참는 의사들이 막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억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진짜 뭐 이상수 상무님도 계시지만 업체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기에 돈이 든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출발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분과장님들이나 아니면은 패널리스트 중에 나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는 분한테 2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시 10분에 딱 끝나거든요. 자, 분과장님 중에는 없으신가요? 그다음은 패널리스트 중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우려들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긴 하고요. 저는 이제 항상 소비자들 중에서 100%가 참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어리 어댑터부터 시작해서 10%, 20% 늘려가면서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첫 발을 이렇게 일단 디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작용도 나오고 그것도 다 개선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이제 뭐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해서 다들 이제 패션 엠파이어먼트까지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환자분들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회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강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앉아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이제 2017년도 미래보건의료 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포럼인데 이 자리에 보건의료연구원의 이영성 원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1분 멘트를 잠깐 청해 듣겠습니다. 네카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의 여러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래보건의료와 관련된 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많고 더구나 융합 이 시대를 앞에 두고 실제로 뭐 융합 소사이어티죠 지금. 그래서 현재 그 어떤 형태든 그 현장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네카에서 잘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의 각 과에서 그 ICT가 아닌 영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ICT를 잘 결합해서 사업의 그 성과를 좀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과 평가를 네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런 의견 정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2018년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기존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고 새로운 그 새 사업에 대한 기획에 또 열심히 활용하도록 네카 기관장으로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어쩌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는 그 뭐 얻는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방송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헛되지 않게 올해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